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국제물류론 과목의 첫 번째 국제물류 관리 부분 그 챕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국제물류론을 공부하시면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미 물류관리론에서 공부하실 때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로 국제물류화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또 녹색물류 이런 것들과 함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물류 전체에서 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 국가적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물류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국제적인 그 물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국제 물류라 하면 기본적으로 무역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송 시스템이라든가 보험 이런 무역 실무적인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함께 운송 시스템에서 빠져선 안 될 것이 이제 컨테이너 운송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물류론 첫 페이지를 보시면 총 7가지 챕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챕터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고요. 또 짧게 다뤄도 될 만한 내용은 이제 한 챕터를 1시간에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물류관리 챕터 2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제물류의 어떤 개념, 그리고 국제물류와 관련된 그 국제물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국내 물류와 비교해서 국제 물류는 어떤 것인지, 그런 특징과 중요성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제 물류의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제 물류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제 물류의 정의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기관들이 달리하는 어떤 정의 속에서도 교집합에 해당되는 중첩되는 분야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또 일본, 이런 물류관리협의회라든가 또 산업구조심의회의라는 이제 각 국가별 기관이 있어요. 국제 물류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 국제 물류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저와 함께 그 정의를 읽어보면서 우선 국제 물류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류관리협의회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국제 물류란 완성된 제품을 생산 완료에서부터 시작하여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활동이다. 자, 두 번째, 일본에서 정의한 것을 보겠습니다. 국제물류란 재화가 공급자에게서 외국의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는 물리적인 흐름으로 중요한 요인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등의 물자 유통 활동과 물류에 관계되는 정보 활동이다. 자, 이런 다양한 정의들이 있고요. 이 밖에도 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국제물류란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물리적인 국제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지난 물류관리론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이제 물류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이미 물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 물류를 담당하는 그 역할 플레이어들이 다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재화라고 했을 때 그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있다고 했죠. 제조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도매업체라든가 소매업체 등을 거쳐서 결국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런 물류를 바로 우리는 판매 물류라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제조 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물류를 우리는 생산 물류라고 하고요. 우리 이런 거 다 정리를 했었죠. 생산 물류라고 하고. 그럼 이런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앞 단계에서 특정한 어떤 부품과 원료가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부품 공급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원료 공급업자가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각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 플레이어들이 각자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역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생산, 보관, 하역, 운반, 운송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료를 부품 공장에게 전달을 하고, 그죠? 물류죠, 이게. 그리고 부품 공장도 제조회사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이러한 물류를 또 뭐라고 합니까? 조달 물류라고 하죠. 그래서 총 판매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된 그런 재화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것을 회수물류라고도 하죠. 그죠? 회수물류. 그 밖에도 뭐 폐기물류도 있고요. 다양한 물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뭐다? 물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는 물류의 정의를 공부할 때 그냥 국내에 국한해서 우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 물류 자체를 국제 물류로 이제 승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국제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 국제라는 의미 자체가 인터내셔널이에요. 인터내셔널이 뭐예요? 네이션, 이게 국가잖아요. 국가 간이란 뜻이에요, 이게. 인터라는 것은 뭐뭐 간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셔널 하면은 이제 국가적인,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물류 총 흐름이 결국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제조까지는 한국에서 했는데 이 소비는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유럽에 판매되지 않습니까? 한 EU FTA를 통해서 더 그 무역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더 커졌죠, 최근에. 그럼 한국에서 생산된 이런 자동차가 유럽에서 판매된다. 그럼 유럽에 있는 도매와 소매 업체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요 단계는 유럽에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이런 것이 무슨 물류입니까? 국제 물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류도 이제 조달 물류 부분에서 우리는 달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형의 세 번째 모델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모델을 출시하는 제조 공장은 한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내용하고 달리 여기에 이제 외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단계가 외국에 있고,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국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이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단계가 모두 국제적인 관계잖아요. 같은 물류지만 이 물류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제 물류다라고 따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물류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와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교환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상거래에 해당됐었지만, 이제는 이 거래가 그냥
상거래가 아니라 이제 무역이 된다는 것이죠. 무역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운송, 하역, 보험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제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 종합적 정의에서 생산과 소비가 두 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이나 소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제물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국제물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국제물류 환경이 나옵니다. 국제시장은 어떻습니까? 국제시장은 역시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인, 이런 다른 특수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시장에도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이 둘러싸고 있듯이 국제시장에도 또 다른 어떤 경제,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국제 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정부 규정들, 그리고 시장마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 이러한 물류가 중동을 향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동차를 생산해서 중동에 있는 이란에 수출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란에서는 보통 종교가 어떻습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은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는 이슬람이 흔한 종교가 아니죠. 예. 그래서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는 종교일 수 있어요. 그럼 이슬람 종교만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예.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란이라는 어떤 책을 거의 법처럼 경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방향에 대고 절을 하면서 이제 숭배를 해요.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죠.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그러면 그런 소비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수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식품을 만약에 생산해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돼지고기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는 카레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있다면 여기서 수출이 되겠습니까?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 경제적인 요건들을 잘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도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대통령 체제가 있고 의회 내각제 체제가 있고 다양한 다른 환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들을 잘 분석하고 국제물류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